2019년 정신장애인 팟캐스트 마음의 소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기는 쉽습니다. 정신장애가 특히 그렇습니다. 무분별하게 쓰는 표현들 속에서 멍들어가는 정신장애인이 있기도 합니다. 범죄인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된다 라고 표현하거나 정신장애를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잘 모르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어느새.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연극하니까 요즘에 10월달에 있을 공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발달장애인 분들과 연극하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또 대본 써야 될 게 있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정신장애인 같이 저 같은 경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곳도 이제 정신장애인 자조 모임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분들도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막상 정신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제가 좀 이렇게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뭐 저는 그대로 그냥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로 최근에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은 그 작가별, 주제별 책을 사서 모으는 게 사실은 좀 취미입니다. 네. 근데 정말 우연하게도 요즘에는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정말 죽음에 관련된 책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책상에다가 자살의 해부학, 죽음의 부정, 복수는 나의 것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그냥 올려놨을 뿐인데 저희 엄마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무슨 걱정 있냐, 세상 살기 힘드냐, 뭐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연히 겹쳐졌는데 정신장애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 듣는 얘기가 정신장애인이 뭐 자살률이 높다 그런 얘기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하고 관계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희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또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국가인권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 집단에 대해서 그들이 사회적인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거나 적의를 품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사실 좀 다소 길게 느껴지긴 했지만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생각하면 소수자이기 때문에 또 힘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장난감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 또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레고에서 뭐 만들어진 정도이고 네. 또 장난감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장애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그런 교구들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인간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조현병 같은 병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정보를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신장애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죠. 장난감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지금 그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2019년인데 또 우리가 젠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 많이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의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초콜릿인데 초콜릿이
남자용은 파란색, 여성용은 빨간색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거든요. 남자용 파란색에는 조금 움직임이 있는 뭐 벌레 그 로봇이라든가 무슨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벌레형 뭐 이런 그 장난감이 있고, 여자 아이들 쪽에는 그 장신구 쪽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 초콜릿까지도 우리가 그 따로 나눠 가지고선 성역할에 대해 가지고선 완전히 고정관념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여성은 사실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꾸미고 하는 이미지, 남성은 뭔가 당당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어릴 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실 초콜릿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혐오를 그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발달장애인 쪽에 가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보거나 하게 되면은 초콜릿을 가지고 가서 골라봐라 했을 때 남학생들은 파란색, 여학생들은 빨간색을 당연히 골라요. 절대로 반대로 고르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린 거거든요.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더 씌우고 그것이 혐오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 초콜릿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초콜릿을 이제 절대로 안 먹어야겠네요. 이따가 어느 회사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뭐 어쨌든 저도 안 먹는 걸로. 아, 그래요. 우린 안 먹는 걸로. 네. 네. 아, 참. 근데 사실 그 초콜릿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지가 고착화돼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발달장애인을 비롯해가지고 아이들의 그 어떤 고정관념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제하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분류하고 구분짓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미 어린 시절 장난감으로부터 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매 운동이라도 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드러내는 것들이 진짜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사실, 예, 이제 우리도 저희도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도가니 사건 이후에 인권 교육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사실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립생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연극 하는데, 연극계에서도 미투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가장 많은 변화를 지금도 겪고 있죠. 들여다보면요, 변화가 그 역동이 엄청나게, 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좀 보수적이고 아직 좀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주 많은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영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동료 상담하면서 정신장애인분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정신장애인분들이 장애에 대한 정체성, 그것보다 훨씬 좀 일단 정신장애를 갖게 됐다는 이유로 위축되어 계시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동료 상담을 하고 같은 동료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게 더 이상 위축되거나 그럴 만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나의 장애를 드러낼 수도 있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우리가 스스로 깨어야 한다.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는데, 지영님이 경험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이제 정신장애인들도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신장애인 분들의 단체와 자립생활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동료상담에 참여를 한다거나 어떤 자신이 받는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신장애인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런 생각에서 염전에서 학대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라고 보는데요. 또 염전노예뿐만 아니라 전에는 농장노예 뭐 그런 것도 등장했는데, 모두 장애인이고 또 그분들 중에는 정신장애인 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 드러나지 않았어도. 네. 그렇군요.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대부분
그 지적장애라고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많이 생각을 못했었네요. 따지고 보면 장애인들을 취업에서 배제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굉장한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영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정신장애인분들도 그러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으시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의 작업 능률이 한 뭐 60%, 6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생산성이 그 비장애인에 비해서 떨어진다. 뭐 그래서 돈을 적게 줘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12년 자료를 보면은 그 신체장애인들도 한 달에 127만 원. 이것도 굉장히 뭐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정신장애인은 약 4만 원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꼴찌예요. 네. 발달장애인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더라도 그 정신질환이라는 그 질병이 있으면 그 가질 수 없는 직업들이 25개쯤 뭐 이렇게 됩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정신장애를 이유로 그 취업에 제한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에도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이 되었죠. 그걸 어떻게 가려낼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좀 그런 면 때문에 20대 정신장애인들은 그 취업이나 이런 사회생활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는 당연히 자신의 장애를 숨기기 때문에 자기의 장애를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필요한 약물 치료도 병행하기 어렵고, 그리고 직장 시간 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토요일 날 문을 여는 정신병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 관계망, 그리고 뭐 지역 네트워크, 동료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문제죠. 그러다가 40대가 되면은요, 장애인 등록을 하는 정신장애인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20, 30대에 그렇게 취업이 안 되니까 그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 수급 자격과 같은 그 좀 나라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노숙자분들의 8, 90%가 정신질환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 중에서 알코올릭 같은 경우가 많긴 하지만. 네. 사실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밖에서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장애인이 왜 돌아다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연결돼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 만약에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 그 만원 버스를 탈 수 있을까? 사람들 절대 양보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장애인이 다른 사람 다 출근하는 아침부터 돌아다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장애인은 돌아다니면 안 될까요? 우리는 출근하면 안 되나? 이런 거.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와 정신장애인들이 이제 주변에서 활동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와 사실상 결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혐오라고 하는 측면하고 연결을 시키면은요, 현실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런 현실을 반영한 혐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네, 사실 네, 나는 누구도 혐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싫어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아침에 버스를 타고 그래? 이러면서는 난 혐오하지 않아요. 장애인 차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상버스는 장애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예, 그렇죠. 저상버스가 휠체어 장애인에게만 좋은 거 아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어르신들의 관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유아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유아차라고 얘기를 드리니까요. 그 유모차로 보통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네. 대부분 그게 엄마들이 이렇게 양육을 한다, 뭐 그런 뜻에서 유모차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성평등한 개념으로 좀 집어넣어서 유아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알고들 계셨나요? 최근에 들었어요. 네, 그 저도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바꾸기 같은 경우들이 이제 움직임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항은 있겠지만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이전에 사실 이것도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바꿔야 될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모두가 편한 편의시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개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뒤늦게 바꾸려고 하니까 모두를 위해서 뭔가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자, 오늘은 지금 계속 지난번과 함께 이어서 혐오의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 얼마 전에 비마이너라는 인터넷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혐오의 양상이 아주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반무슬림 세력, 신나치주의자에 의한 혐오 표현이나 이에 따른 범죄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 선주민, 그리고 이주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아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심각한 건 제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가장 많대요. 이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그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일단은 현재 분위기상 네, 당연할 것 같은 얘기는 드는데 사실상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관련돼 가지고선 보면은요, 사실 이게 이제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은 장애와 관련돼서 그동안 혐오 표현도 왔었는데 이게 요즘에 그 정신장애와 관련돼 가지고서도 역시 연장선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뉴스에서 보면은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신경 쓰이는 대목이 뭐냐면은 그 정신장애인을 놓고서는 이 사람이 정신장애인의 경우 그 사람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정신장애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장애인은 일단은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지난주에 말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정신장애라고 하면은 뭐 일하기 어렵고 같이 그 생활하기, 사회에서 같이 있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신장애라고 비장애인과 다르게 뭐 사고한다거나 그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쯤으로 여기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사고 체계가 다르다. 그리고 완치가 불가능하다. 뭐 이것 자체가 고정관념이고 고정관념을 가진다는 것도 그 혐오로 이어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정신장애인들이 뭐든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장애인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른 그 스토리와 지금 증세를 갖고 계신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의 상황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교차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여성이면서 또 장애가 있다 보니 그런 걸 좀 경험했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극단에 처음으로 연습실을 마련하러 제가 이제 그 연습실을 얻으러 돌아다녔는데, 제가 혼자 다닐 때랑 저희 단원이랑 같이 다닐 때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저희 많죠. 극단이 하고 저희 이제
누구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표고 그래서 연습실 얻으려고 한다 이러면 굉장히 되게 그 얕잡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어서 이게 대화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그 연습실은 얻어야겠는데 말하기 싫고 막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이거는 장애인이어서이기도 하고 게다가 여성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중적인 걸 경험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교차적으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네.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데 이걸 마치 저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이럴 거고 여성이니까 이럴 거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조금 얕잡아 봐도 괜찮겠다라고 이미 계산 다 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개인에 대해서 이걸 겉에 드러나는 어떤 걸 가지고 아는 척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중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폭력성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폭력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거기 하나를 더 덮치우는 건데요. 그 수치를 보니까요. 작년에 그 살인사건 858건 중에서요.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딱 3건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환산해보면 0.3%거든요. 근데 왜 모든 살인사건에 관련되면은 다 정신장애가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양산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조현병 유병률은요, 1%로 전 세계 인구 중에 1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합니다. 네. 근데 우리의 그 사회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수의 그 정신장애인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현실로 봤을 때 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정신장애인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 가면은 가벼운 우울증 같은 걸로도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고 또 같은 질병이라는 공통점으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정신장애인에 대한 뭐 어떤 그 혐오 그리고 폭력,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만 부각되다 보니까 정신장애인들이 좀 숨어 지낼 것을 좀 강요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완치된다고 말하기보다는요, 그 회복이라고 그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네. 이제 회복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와 그리고 치료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음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세상에서 함께 숨쉬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3년차 정신장애 입장에서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어쨌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지영님과 백혜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되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신장애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짧지만 오늘은 어떠셨는지 또 소감 나누고 저희 마칠까요? 지영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요. 네. 그 정신장애인이 그렇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4명 중 1명꼴은 어떠한 정신건강일지라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신장애인도 이 사회에서 그만큼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수도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만큼 좀 당연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국가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논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예, 우리 앞서서 말씀해 주셔서 얘기 드리는데요.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8배입니다. 8배입니다. 생각보다 네. 많이 그리고 높은데요. 정신장애인의 그 사망 이유가 보통 사람은 암이 1위거든요. 네. 근데 정신장애인의 같은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이제 자살이 많다는 거죠. 아, 네네. 예, 그만큼 좀 그 사회적 관심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것들이 정신장애인들을 자꾸 코너에 몰아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소감을 말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정신장애 문제들, 그 정신장애인분들의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높을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서 네. 사실은 얘기를 듣긴 했는데 수치를 어떻게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시원하게 답을 주셔서 감사한데 마음은 좀 무겁네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책 모으는 게 취미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최근에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양심상 구매는 안 했는데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얘기할 때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차별은 반대를 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힘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어떤 그 절대적인 힘이라기보다는 몇 사람, 두 사람만 모여 있어도 상대적으로 힘이 센 사람은 상대방을 차별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 그 사실을 그 본인은 또 모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그 어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을 서로 알게 되는 게 이런 것이 차별이다라고 하는 게 첫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상하게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드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계속 많은 생각이 겹쳐지는 팟캐스트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정신장애인 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정신장애인 팟캐스트 마음의 소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 마음의 소리는 매주 목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저희 일주일 후에 다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뵙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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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님이 이제 다음에는 이 진행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왜 그러신가요? 되게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왜 또 이 그러시나요? 강동 팟캐스트가 아니어도 나중에 정신장애인 분들 팟캐스트 만들어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험이 저 요새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지체장애인 저로서는 저도 정신장애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만 알지. 그래서 제 경험만 다인 줄 알았는데 여러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그래서 뭔가 신체장애인들도 우리가 정신장애인과 함께해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유 구력도 얼마 안 된 게 네가 정신장애인을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드나. 구력. 예, 그동안 구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한 뭐 얘기, 뭐 글을 썼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